9월부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2월에는 1123건을 기록을 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1500건보다 적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폭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좀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좀 안 좋죠. 뭐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자 유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택시장 지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폭락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폭락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 4,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 격언에서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라는 이제 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둘러싼 이런 주요 지표들을 보면 뭐 금리 인상, 그죠? 금리하고 상당히 좀 또 밀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에 따른 이제 거래 절벽.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폭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좀 내용들을 보면은 역대급 거래 빙하기, 금융 위기 수준,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 때, 그래서 보면 거래 빙하기 추세는 서울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2월에는 1123건을 기록을 했다. 이는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직후 1500건보다 적다. 그 다음에 지난해 8월 대비해서는 23%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올 1월 거래량도 678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이니까 아마 좀 있으면 1월 거래량 통계 나올 거예요. 1월 거래량 통계가 지난 12월보다 더 작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시기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거래량 776건, 2006년도 이후에 최저치,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반면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의 서울 쏠림 현상은 갈수록 좀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대선에 따라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향방이 좀 바뀌겠죠. 세금에 대한 완화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3월 대선에 따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이제 관망세가 좀 이제 짙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가 상승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폭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플러스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세 가지겠죠. 그렇죠? 지금 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 장같이 막 진짜로 이렇게 뭐 폭등을 하는 장을 사실 저는 예상 안 합니다.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소폭 하락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폭락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관망세가 짙어져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이게 지금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인데, 뭐 2008년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의 지금 기준금리를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5.25%였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2011년도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서 또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랐죠. 그렇죠? 예,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보면 올해 지금 이 금리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2008년도 당시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예, 역대 최저금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예, 가격이 오른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당시에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잖아요. 이 당시에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이 당시에. 금리가 지금 하락기였잖아요. 금리가 하락했으면 이 당시에 2012년도부터 요 당시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합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니까 매수 심리는 좀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거래량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효과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빌렸을 때, 금리가 2배 올라버리면 2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같이 관망세가 좀 확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관망세가 확산이 될 거냐. 자, 한번 보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이요, 금액에 따른 민감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 안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9억에서 15억 구간이 있고 또 9억 이하 구간이 있고 또 6억 이하 구간이 있고 이런 식에 따라서 지금 대출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고가주택, 그러니까 사실 15억 이상이면 사실은 지금은 고가주택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지만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사실은 지금 고가 아파트들, 30억 되는 아파트들도 대출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15억 이상 대출은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가격이 낮을수록 민감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낮은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금에 대한 축적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자금에 대한 축적도가 낮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소득 수익이 낮다라는 좀 의미도 어느 정도로는 우리가 좀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가격이 좀 낮은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격이 낮을수록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겁니다. 이 가격이 높을수록 민감도는 낮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방권에 있는 예전에 1억 갭 투자했던 이런 주택들이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대거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방세일수록 사실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지방권 아파트 같은. 자, 그러니까는 이 금액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이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양극화가. 예,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 아주 저가주택도 있잖아요. 예, 저가주택들 같은 경우는 또 고정금리로 주거든요.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받쳐주는 거예요. 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또 낮잖아요. 고정금리 낮게 주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저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지금 가격이 낮더라도 희소성 있는 지역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하락기에 그럼 주택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죠. 지금 이제 가격은 많이 지금 올라갔죠. 오른 상태니까는 아무래도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을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뭐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수요나 아니면 무주택자나 이렇게 지나치게 대출 규제 하는 나라 없습니다. 예,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택이라는 자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읽어가야 하는 이제 자산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뭐 40%또 이제 DSR 시행되면서 지금 40%도 안 나오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요자 유입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2030 세대들이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대출 규제에 따른 이제 박탈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 2030 세대나 이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간 1년밖에 안 줘요. 기간은 1년밖에 안 주고 또 내가 이제 새로 또 매수한 주택에 또 전입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맞춰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집 사지 말고 2030 세대들 집 사지 말고 1주택자들 갈아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10년, 20년 머물러 있어. 예, 월세에서 전세로 가지 말고 그냥 전세에서 매매로 가지 마. 이런 규제나 똑같은 거죠. 2030 세대들이나 이제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선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좀 풀어줘야, 대출을 정상화시켜줘야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집을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그러니까는 이 주택 시장으로서의 매매 수요에 대한 문턱을 확 높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공급만 많아지면 주택 가격 잡힙니다. 예, 잡히고 하락 안정세죠.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4, 5년 동안 외쳤던 하락 안정세, 공급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공급만 되면. 그런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처럼 원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진행도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는 또 하나 이런 또 여러 가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초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조합원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익은 불로소득이야, 나쁜 거야. 니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아니잖아. 그냥 부동산 소유하고 있어도 니네가 돈 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열심히 내가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장사해서 그 돈 모아서 집 사는 시기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기인데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자사에 대한 축적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재초안 같은 것도 이거 아닙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좋은 입지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개발하면은 자산이 이만큼 불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개발 이게 내가 한수할게 50%까지. 예, 그러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진행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죠. 자, 너 이거 분양가 높게 하면은 불로소득이니까 우리는 불로소득 인정 절대 못 해줘. 자, 그러니까 불로소득 인정 못 해주니까 너네는 이거 분양가 싸게 해. 자, 분양가를 싸게 하는 만큼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은 근로소득을 열심히 해서 너 자산 불려나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언제 그랬습니까? 근로소득으로만 집을 샀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걸 완전 지금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뭐 재건축, 재개발 진행 안 해버리죠. 당연히 입주 물량 감소하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버리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입주 물량이 올해 또 반토막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규제에 따른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향후에 또 이제 주택 공급이 될 텐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3기 신도시 앞으로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근데 그 앞으로 그럼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는 저는 그때는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규모로. 왜? 3기 신도시는, 제가 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1, 2기 신도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3기 신도시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되고 공급이 되는 2026년, 7년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정말로 이제 공급이 돼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과 수요만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만으로도 좀 하락 안정세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외에는 앞으로 뭐 4기 신도시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제 공급이 되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택지가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4기 신도시가 아닌 기존의 1기 신도시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신도시들은 집이 어떤 논밭을 갈아서, 임야를 갈아서 신도시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지역에 신도시 논밭 깔고 아파트 올려서 10만 가구, 그러면 10만 가구가 순수하게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하면 증가는 하지만은 멸실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순증량,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순증량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늘어나는 물량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도 지금 많이 공급을 하는데 왜 임대주택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까? 싼데? 원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임대주택조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되냐 이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지역도 없습니다. 입지도 없고요. 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시소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신문기사 읽어드릴 때 왜 서울 도심으로의 외주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왜 서울 도심에 외지인이 매입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안전자산을 내가 갖기 위해서예요. 시소 가치가 높은 지역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량도 상당히 지금 문제고요. 네, 공급량도.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보상금입니다. 올해 2022년 올해 예상되는 게 지금 32조 정도의 토지보상금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요. 수도권 지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84%입니다. 약 25조 7,800억이에요. 이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보상금 풀리면 이 돈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또 상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으로 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이런 뭉칫돈이 유입이 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3월 대선하고 6월 지방선거지 앞으로 하니까 또 지역에 대한 뭐 정책, 공약, 부동산 개발 공약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토지보상금들이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겠죠. 다시 또 재유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섯 번째,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은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데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 강의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주택 임대차 시장을 보면 3중 가격, 4중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일단은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이 가장 싸요. 왜? 계속 5%만 올릴 수가 있었으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평형의 물건을 보더라도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갱신 청구권 행사한 물건들 있죠. 한번 갱사한 물건들은 뭐 한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세는 뭐 한 9억 정도가 되고, 또 뭐 작년에 만약에 내가 또 새롭게 갱신이 끝나고 작년에 계약을 했다. 작년에 한 8억까지 8억 정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3중, 4중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은 싸고 어떤 물건은 비싸고. 그리고 사실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들은. 왜 나옵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5%만 올려주고 살죠. 나오면 다 복비에다가 뭐에다가 거래 비용이 높은데. 근데 이거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버렸으니까 점점 이런 물건들이 이제 없는 거고요. 예, 갱신 청구권 행사 물건들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 나오면 임대시장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임대시장이 불안하면 매매시장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같은 지역에 같은 물건을 두고 다른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 이런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내가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바삐 살아야 되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진짜 정신없이 일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제가격 주고 사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2022년도에 7월 달에 갱신청구권 행사 물건들이 도래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현 시로 또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임대시장 불안해지죠.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면 매매시장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반대되는 정책을 좀 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자, 지금 지금 이번에 또 대선 이슈로 나온 것 중에 재개발 완화하겠다, 재건축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활성화 되니까 어때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상승 요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폭락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금리 갖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지금도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앞으로 2번 올려도 역대 최저금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모든 거에 이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자, 현재 지금 거래 절벽,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나친 정부의 간섭, 즉 규제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걸 지금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를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고, 보유세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고, 대출 규제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야 되냐? 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우리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여윳돈이 적어서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런데 절대로 자발적인 무주택자는 되지 마시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주택 가격의 상승기에 있어서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야 그게 하나가 발판이 돼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자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 갈아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찌됐든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지역에 내가 갖고 있으면 어차피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어차피 떨어져도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발적인 무주택자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조건적인 매입이 아닌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을 좀 가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도 저가 주택에 따라서 어떻게 민감도가 틀리다.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을 좀 공략을 하고요. 근데 너무 여유 자금 적어.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 뭐 하니까 여유 자금 너무 적어. 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유 자금 적더라도요. 소액 투자처를 발굴을 해야죠. 서울 도심에도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1억 전후 투자 아직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라도 발굴을 해야죠. 가만히 넉넉히 있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이런 포지션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주택자가 문제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이 규제가 너무 심해요. 1년 안에 매도해야 되고 1년 안에 그 집에 내가 또 입주해야 되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보통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덜 나와버리는 거죠. 안 나오거나.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10년, 20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바뀌지 않으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향후에 시장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를 해서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할 집에 입지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죠? 미리 먼저 준비를 해놓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나친 규제가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집 산데 거기서만 평생 살아. 근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구가 있는데. 그렇죠?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식도 더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 내가 더 좋은 입지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예, 그런 욕구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욕구를 지금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이런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를 요즘 상당히 힘드시죠.
그러니까 세금이 강화되니까 보유세도 강화되고 처분을 하려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버티기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라든가 보유세 완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대선 이후에 세금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어찌됐든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외에는 그 안에 다 징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지금 피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아직도 지금 다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도 이제 상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냐? 절대 매도 안 해요, 그분들. 아, 세금이 뭐 70%, 80%인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대선 이후에 세금이 완화되는 시기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조금만 더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막 폭락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니까 인상되는 순간 뭐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좀 이제 금리 인상 쪽에 제가 좀 무게를 실어서 좀 더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유동성이 지금 많이 시장이 지금 많이 풀린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거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도하게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다 죽자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강의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제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 항상 이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테니까 예, 고민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상담 신청하시고요. 예, 저희랑 이제 같이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특히 요즘은 건강 최고입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